근데 시험 끝나고 뭐 직보까지 사실 하고 그랬으면 사실 오늘 쉬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그래도 성실한 거예요. 응? 아까 우리 삼각지수 방법 다 기본적으로 정리 다 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그것만 정확히 아셔도 돼요. 응? 자, 170쪽 이어서 갈게요.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됐냐니? 체면은 뭐 무정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 지금 대신 부인께 남편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러움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냐? 못하니? 말이냐? 못하겠죠? 말이나 붙여버려 되겠다던 하고 허창 이런 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여기서 물심고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도경부는 자꾸 깨어드는데 정에 못 치는 생전천 당하는 이런 공욕에 욕된 일을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공욕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라왔으나 언제까지 이러고 섰다가는 이에서 또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 선뜻 몸을 빼쳐 옆에 골목으로 줄다른 길을 쳐들어갔다. 뒤에서 가스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추측형이죠. 이거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작가 시점이잖아요. 원래 어떻게 쓰면 돼요? 오기미는 저대로 갈 때를 갔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추측형으로 썼어요. 이렇게 쓸 필요 없는 건데. 대체로 여기는 지금 누구 시각으로 쓴 거예요? 정명호 입장에서 추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점화사까지는 아니에요. 부분 그런 게 일부 나올 뿐이에요. 정명호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심리 서러움이에요. 27가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인의 연예인이 어쩌냐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형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아이도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오기미가 정리 못 치니 부러운 거예요. 40점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신뢰 만입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해본 오기입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사실 훨씬 넘은 중늙은이도 보겠느냐. 뭐 40한 중후반 좀 되나 보네요.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육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서 맵시가 어느덧 유한마담이지. 마담 술집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 유한은 뭘까요? 여러분 요즘 안 쓰는 말일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는 용어로는 유산기, 부르주아를 뜻하는데요. 유한은 한가로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집안의 여인 뭐 그런 뜻이에요. 한가로움, 여유가 있는 여인 그런 뜻이 되고 설마 일할 또는 일할 오픈으로 일할이 10%고요. 일할 오픈이면 15%예요.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물을 여기서 예전 동물은 정리 모친이고요. 쫓아다니면 울리는 고리대공업자로야. 고리대공업자 오기미의 생업이에요. 누가 친적이 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포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업가 됐지만 생업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기미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려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합기같이 덤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민자의 아내가 되려는 것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대요.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맞을까요? 드릴까요? 반민자의 아내가 될 것을 간판으로 내세운다. 자신의 지금 상황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다. 맞을까요? 그럼 아니에요. 반민자가 뭐예요? 친일파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에 반대했던 반한 행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반민자로 지목돼가지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 야 시대 남편도 죽고 그 집안 생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죠?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를 지내는 취체역. 이사예요, 이사. 주식회사 이사인데, 요즘에도 보면 우리 그 사회이사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큰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비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업과 관련 없는
뭐 다른 쪽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데 요즘 사회이사들은 말이 사회이사지 거수기라는 얘기를 들어요. 거수기 손드는 기계. 예? 그래서 회장이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찬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100 중에 한 90 몇 % 이상이 대찬성이래요. 그리고 거수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간에 한 번 정도 나가요. 그리고 돈은 7, 8천 버는 거예요. 뭐 연봉으로. 그죠? 연봉 7, 8천 버는 사람도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몇 개월에 한 번 나가가지고 띡 하면 손 한 번 들고 몇 천인 거예요. 응? 그러면 회장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죠. 취체 우리 저기 뭐야 분수품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미쯔비시 이런 거 해당되려나? 어쨌든 범죄자였던 거잖아요. 전쟁 범죄들. 응? 또 그런 회사의 이사인 거예요. 첸이라는 알겠죠? 취책임과 감사일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 넘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죽기나 하기 전에야 을에 걸리고 말 것이오. 반민 2개 걸릴 거예요. 걸리는 날이면 떠밀어다가 징역을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이미 들어 누웠으니까 징역에는 직간이며 땅 성직이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 고리대금업이에요. 상하 식소를 혼자 떠먹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버려야 될 가련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야 남의 욕을 털어놓으면 발등이 되는 것이다. 명분이 되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니고 남편 새끼는 죽게 생겼고 다 뺏기게 생겼는데 나라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A파트 내용 정리 뭐라고요? 방법? 약적 서술이에요. B파트 오기미는 지금 A파트는 지금 오기미가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그런 앞뒤 상황을 요약해줬네요. 자, B파트 오기미는 정해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보라는 듯이 견눈을 흘려보고 입귀를 셀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통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에 가슴속에 뭔지 뭉치고 비비꼬고 가던 것이 확 풀어져서 사라지고 뼈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직접적 심리제시죠.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의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오기매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악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고 하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줘야겠다고 변명했지만 20여만 원이라는 게 돈이 얼마인지 잘 안 오죠? 근데 저도 감은 잘 안 오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럴 때 소설 같은 데 쓰게 보면요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6천에서 8천원 정도 돼요. 잔업을 하면 12,000원 정도 돼요. 외딴방 이런 거 우리가 나와요. 옛날에는 이런 책상 색깔로 된 편지 봉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노란 봉투. 거기 뒤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써갖고 나오거든. 그래서 월급을 주면 6,000원, 8,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치야? 거의 한 2년치 월급인 거예요. 그럼 꽤 되는 거죠? 그거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더 전이니까 1심 전이니까 3, 4년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 번 혼을 단단히 내주고 제독을 줘야겠다고 변명했지만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뜬 떠세냐 뭐라고 한 것은 구서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엉뚱한 말이었던 거죠.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이 찌든 정리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오기미수는 하니까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미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오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러움이 있어 사실. 자식도 없이 군식구조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화의 방을 들여다보면 보면 짜증이 나고 정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제 애기들이 커서 장성을 하면 부모를 또 모실 테니까 그런 게 불안한 거죠. 부러운 거죠. 자기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고. 자, 중요한 게 오늘 앞귀를 찌어주시렵니까? 앞귀 하나 확인하시는데 바느질 할 때 여러분 바느질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껴서 꿰매죠?
거기 앞길을 짓는 거예요. 일의 마무리를 짓다라는 걸 앞길을 짓다라고 해요.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네요. 오늘은 마무리를 쳐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 의상할 거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 매우 점잖은 척하는 것이다. 매우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허위적인 인물이에요. 실속을 차리기 위한 거예요. 허위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김호김이가 그렇게 되다니 고리대공업자가 돼서 이렇게 악랄하게 되다니 불쌍히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는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LNK의 숭배자의 여권 운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던 그런 호김이가 동남자로 같은 돈전대를 차고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란 돈잎으로 보이는지 오히려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보이랑 부모급에 나와 앉는 나도 불쌍하게 되지만 자 문구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상대로. 나는 오기미가 가서 어제 울었습니다. 밑줄이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부파산의 의미예요. 정리무친 물질적 경제적 파산. 오기미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파산이에요. 정리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이 맺히고 서는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하시니 나도 듣기도 계란적습니다만 쪽팔립니다만 쓰지. 자, 그 내용이 농담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야기는 더 기억하기 더 쉬울걸요? 사전적인 의미로 불러드릴게. 아직 쓰지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길죠? 그냥 부끄럽다고 쓸게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좀 부끄럽게 합니다만 다 어려운 세상을 살자니까 그런 거죠.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왜 자기 합리화냐? 그 오기미 편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장도 똑같은 새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제는 개편 이런 거예요.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분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 상황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려먹고 꽁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놈들이에요. 깡패 한마디로 조폭이에요. 불안당한 이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까지 정리에 못 짓는 그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금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영원이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때 돈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정장하다 고소하다예요.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얘는 그래도 지식인이에요. 정리는. 그래서 상황을 알아요. 고리대공업이기 때문에 이미 원금 이상이 넘어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얘도 걸려요. 오금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혼란스러운 사회니까 인맥이 있겠죠. 도지사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리가 생각할 때는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돈인 거예요. 팔팔 뛰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20만원 표에 2만원 현금을 얹어서 오금이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결국에는 그 문구점은 교장 선생의 딸 내외 결혼했어요. 응? 여기 넘어가게 돼요. 자, 문제를 아까 풀시간 좀 드렸는데 아직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2, 3분만 더 드릴 테니까 못 풀었던 거 마저 푸시고 바로 채점하고 갈게요.
됐나요? 자, 답만 일단 맞추고요. 그게 어렵진 않아서 의문사항 있는 거 있으면 질문 갖고 넘어갈게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자신에 대한 죄책감 아니에요. 나머지 어때요? 큰 문제 없죠? 아닌가요? 좀 이상한 거 있나요? 1번이 어려울까? 크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넘어갈게요. 자, 174 현대소설 5강 내가 이거 해준다고 명상석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1930년대 우리나라 사실주의 소설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소설이 3대예요. 들어보셨죠? 근데 3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인물 간의 관계나 상황 파악을 잘 못하던데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 어쨌든 자 3대 1930년대 서울의 어떤 세태, 사회 모습 이런 걸 되게 사실적으로 쓴 거고 장편소설 뭐 이광수도 장편소설 쓰고 하긴 했지만 그런 걸 완성한 사람 여기 평가를 받아요. 자 그거 말하려고 제가 잊어먹을까봐 일단 안 지우고 있었고 자 지금 할 건 오상원 유예인데 자 이게 지금 이게 정규 진도가 아니고 시험 기간에 정시반 나가는 진도거든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여기 4강, 5강, 10강은 익숙할 거다라고 해서 뺀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익숙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못 읽었죠? 앞에 4강도 그렇고 그죠? 근데 중요한 소설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용어를 잠깐 잡을까요? 이게 지금 중간에 빠져 있어서 헷갈린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중간에 빠진 게 들어간 거 헷갈려요. 왜 이게 헷갈리냐면 상황은 이래요. 자 제목이 유예인데 유예가 뭔 뜻인지 알죠? 시간을 좀 미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6.25 당시에 그 부상을 당했나? 등등해서 가다가 인민군이 포로로 잡은 국군을 그 즉결 재판? 즉석 재판? 뭐라 즉결? 하면서 사형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너 전향할 거냐? 안 하겠대. 그래? 알았어. 그럼 좀 이따 한번 해보고 이따가 마지막 물어보고 그래? 그럼 너 원하는 대로 가. 하고 남쪽으로 가라고 보내줘요. 순수한 번개를 주는 게 아니지. 가! 그래놓고 뒤에서 쏘는 거예요. 그 쏘려고 하는 상황을 이 주인공이 딱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숫자가 많잖아요. 상대방은 자기는 혼자고 그럴 때 당연히 거기다가 총을 쏘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우주를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도망가는 건 내가 가가지고 인명을 물리치는데 힘을 쓴다 이렇게 하더라도 비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어나서 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쏘는 거지. 그래서 인민군들에게 포위가 돼서 개머리판을 얻어맞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데 천장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글쎄 건물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밖에 그 눈을 밟고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천장에 구멍을 내놓고요. 여기에 지금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를 사닥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올라가! 이렇게 하면 끌어내겠지? 그럼 아까 그 국군 즉결 심판하는 것처럼 나도 재판하는 척은 할 거야. 그럼 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 죽더라도 내 신념은 지키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도 똑같이 아까 그 국군이 걸어갔던 흰 뚝끼를 향해서 걸어가겠지? 그럼 뒤에서 총을 잴 거고 쏠 거야. 그럼 뒤통수에 총알을 맞고 쓰러져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가 피가 번져가고 있고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있는데 나와! 하고 소리가 나와요.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이 진행이 돼. 뒷목을 딱 끌어 갖고 하고 동목 어쩌고 하다가 줬어 걸어가시오 가고 싶으면 가시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총을 지. 총을 탁 맞아요. 그때까지는 3인칭이 아니 1인칭 시점적인 곳에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총을 맞았어. 그럼 쓰러졌어. 의식이 점점 더 사라져. 피가 흘러가지고 눈에 적시고 있어. 이걸 1인칭으로 묘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총을 맞은 이후에는 묘사가 불가능하겠죠? 그 이후에는 3인칭인 거예요. 내 신념을 지켜야겠다 이럴 때는 1인칭이고 또 내 모습을 비출 때에는 또 3인칭으로 바뀌고 그래요. 특이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하고 3인칭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독특해요. 그리고 아까 상상했던 거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이 묘사가 똑같아요.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상상 부분이니까 회상 부분이니까 실제 부분이니까요. 헷갈려요. 앞뒤로 내용을 보고 여기 회상이네, 여기 상상이네, 여기 실제네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실제 부분이에요. 앞에는 이제 다른 군인이 사살당하게 생긴 그 상황에서 구해주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 상태에서 상상하는 건 지나갔고 실제로 끌어내져서 사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사형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그 하얀 눈 위에서 죽어가게 돼. 전부 다 하얀 벌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빨간 피가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좀 다르게 묶었는데 원래는 피가 이렇게 쫙 번진단 말이에요. 색채 대비가 돼요. 그래서 흰색 좀 다를 거예요. 흰색, 빨간색 이렇게 색채 대비가 되면서 전쟁의 비정성 이런 게 부각이 되고요. 흰 뚝길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이런 이미지보단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의 비극성, 그 순수한 눈발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비정성을 또 부각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의식이론 기법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실전주의라는 거 하나 알고 갈게요. 보기를 좀 볼게요. 보기를 보면서 좀 따로 잡아 드릴게요. 177조 4번 문제 볼게요. 소설 유예는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을 통해 밑줄이에요.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 인간의 실존적 가치 탐색 밑줄이에요. 그 위에다 쓰셔도 좋고요. 문제 1번 밑에 쓰셔도 좋아요.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볼까? 갈래는 전후 소설이에요. 전후 소설이고요.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유수의 소설이겠죠. 그렇긴 한데 원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 나오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와더라도 이거 설명 줄 거니까 이거 막 달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극한 상황이 설정되고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극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를 지닌 인물이 나오는 것이 특성이에요. 꼭 전쟁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소설에 좀 그렇긴 하지만 김성환의 바비도라고 하는 소설이 혹시 들어봤을까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 딱 한 번인가 봤어요. 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녀대판 아시죠?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마녀대판을 소재로 한 건데 이 마녀대판 하니까 마녀가 여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비도는 남자예요. 옛날에 우리 그 성경이 원래 무슨 언어로 쓰여졌는지 혹시 알까요?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써 있었대요. 고대 유대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 말고는 없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따지면 수사? 여러분 알아요 수사? 수녀님 말고 수사. 이제 랍비 이런 사람들만 읽을 줄 알아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쇄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17, 18세기라고 해야 되나? 언제라고 해야 될까? 그 전인가요? 어쨌든 그 서양에
인쇄술이 금속활자 이런 거 인쇄 발달하고 이러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돌아요. 라틴어하고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직자만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돌려버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굳이 교회 가가지고 그 양반 읽어주는 거 들을 게 아니고 내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건데 그 독점한 권력으로 왕하고 붙어가지고 착취하고 이랬던 건데 여기 교회 다니는 분? 하나? 혹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 어? 종교인들은 다 대부분 개 같은 새끼들이에요. 어? 아, 이거 찍는 건데. 열에 한 8명은 개 같은 것들이야. 그 생각해봐요. 아, 내가 경험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상교사는 그래서 또. 제가 그 얘기 해줬나? 어렸을 때 집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당에 정원에 꽃들이 많았단 말이야. 봉선화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새끼가 오늘 집에 갔는데 어떤 새끼가 우리 정원에 들어와가지고 봉선을 막 꽂고 있는 거예요. 너 뭐야 이 새끼 나가! 이랬지. 우리 집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이야 이 새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얘가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는 힘이 되게 셌어요. 4학년 때 기계체조하고 5학년인가부터 중3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생활을 했어요. 응? 했는데 새끼가 왔는데 손에 뭐 망치 같은 거 들고 있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싸웠는데 뚜루룩 불어 떨어진 그 망치를 들고 휘두르다가 여기 찍히기도 하고 찍혀가지고 이만큼 터져가지고 살이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시초가 뭐야? 이 새끼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와가지고 꽃을 딴 바람에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마당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어? 어쨌든 그 목사가 온 거야. 그러면 지 아들이 싸워가지고 사람을 휘둘러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얘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초초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그래서 목사 개새끼 같아. 근데 나를 무릎 꿇리더라. 나를 무릎 꿇리고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양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끼는 옆에 놀고 웃고 있고 내가 어른이니까 듣고는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때 왜 가만히 있었나 몰라. 애기 때 제가 6살 이럴 때 막 개기고 막 그랬대요. 깨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저씨들하고 말싸움하고 그랬대요. 아저씨 잘못했잖아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 새끼는 뭘까? 어? 아마 그 애기 때 성격이었으면 너 뭐 하는 거야? 자 이랬을 건데 싸가지 없는 새끼 같긴 하죠. 근데 그 새끼가 더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것도 떠나서 정신없는 새끼지. 살이 튀어나왔다니까. 삐져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응급처치가 우선 아니에요? 살인 새끼도 아니고 애기를 무릎 꿇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용서해. 뭔 죄인이야. 지 아들 새끼가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응?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션 스쿨 가가지고 저는 중학교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여기는 학교 안에 성당이 있어요. 아침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인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선생님이 수녀예요. 수녀하고도 좀 나쁜 기억이 있고 그래서 난 종교를 아주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응? 부활절을 부활절을 계란으로 쉬는 건 좋았는데 응?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경 시험을 봐요. 종교의 말씀을 가지고 응?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종교는 생각해보세요. 종교가 우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 생긴 거잖아요. 솔직히 구라치는 거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2 때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 유리 방탄막 안에서 연설하는 걸 제가 듣고 왔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신문 사진에 하늘에 십자가가 떴다고 막 기적이라고 막 봤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 안 보이더라. 근데 기독교 믿는 애들은 이때 어디 보인대. 안 보이는데 믿으면 보인대. 뭐 이런 식이에요. 못하시나? 엄마 아빠가 들어서 응? 근데 제가 좀 장난기도 좀 있고 근데 분명히 종교에 엮이는 게 있어요.
승기론도 있지만 승기론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좋은데 당연히 좋은 점이 많으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겠죠. 이어져 오는데 이게 과거에 유럽 이럴 때는 분명히 목사란다, 교황 이런 새끼들이 왕들 힘 합쳐가지고 서민들을 착취하고 빨아먹는 빨뜯고 살던 애들 아니에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근처에 이렇게 와 있는 절들은 다 영업하는 애들이에요. 혹시 뉴스에서 PBS 이런 거 봤어요? 이런 정도 벽대면 요 정도 크기, 여기서 저기까지 절에 이런 벽들이 쭉 몇 개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협실 조그만 협실이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놓는 거 있어요. 크기가 한 핸드폰 크기 정도, 요거 조금 이렇게 넓은 정도? 요거를 팔아요. 이게 쭉 해서 요 한 판에 뭐 5천만 원, 3억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거 이렇게. 그게 무슨 종교야? 장사지. 그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다비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새끼 봐라 이단인 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너 악마 숭배하고 있다고 토해. 이단 이실 짓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다비도가 물어봐요. 아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뭐 라틴어로 된 성경 읽었잖아. 그 성경도 성경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새끼 교회 와서 읽어야지 그거를. 교회에서 랍스가 하는 걸 들어야지. 아니 저거 읽으면 안 돼요? 안 된대. 교회로 가서야만 교회 가서 들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교회는 천국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천국 못 간대. 이런 욕 나올 뻔했다. 이런 거 어딨어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성경 읽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그냥 죽을래요. 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까지 와가지고 말려요. 야 너 신념 있는 거 내가 알겠다. 존경한다. 근데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 살기 위해서 너 이단이라고 일단 인식 짓고 해. 이단 말해 그냥. 근데 내가 살려주도록 할게. 아니요. 나는 끝까지 죽을 일하고 죽음을 택해요. 거기 전쟁 안 나오죠? 그죠? 전쟁 안 나오지만 전원소설로 쳐요. 전원소설 핵심은 요거예요. 하나 더. 자, 하나 실존주의. 여러분 실존주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언어지, 인문지문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읽어봐도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 실존주의 핵심은요. 이거랑 비슷해요. 뒤에 게 핵심이긴 한데 이 앞에가 전제가 돼야 돼. 그게 얘랑 똑같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 그럼 극한 상황을 바꿀게요. 극한 상황이. 그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기 스스로 주체적 판단, 실천을 중시하는 것. 그게 실존주의. 자, 제가 아까 종교 얘기를 좀 강하게 이거 바비도 설명하려고 하긴 했지만, 뭐 종교를 뭐 매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또 모르겠다. 또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좀 그럴 때는 좀 더 강하게 좀 신을 믿고 그렇게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고 싶진 않아. 지금 현재는 그렇긴 한데 뭐 종교는 또 종교고 승기론도 있고 한 것이지 선생님이 막 욕하고 한 건 아니니까 나쁘게 서로들 안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할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다만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그럴 때 10명 중에 목사님들 중에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장사꾼이고 한두 명 정도가 진실한 거예요. 그거를 다 믿고 사기치는 새끼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되네. 자, 얘기 한 말씀 이상적으로 하니까 뺄게요. 네, 빼자. 자, 주체적 판단, 실천, 이게 실존주의. 여기서 보면 그 인물이 인민군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전향을 하면 사형당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쪽을 택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 끝까지 지키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 아시죠? 자, 쓰실 때 이렇게 씁니다. 의식의 흐름. 요렇게 쓸게요. 이게 작은 따옴표예요. 자, 작은 따옴표가 우리 시험 봤을 때 작은 따옴표가 나오는 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용어를 말할 때, 강조할 때, 인용할 때, 대화 속의 대화 또는 독백일 때 작은 따옴표 써요. 이때는 용어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 아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랑 같은 뜻이에요. 의식의 흐름이 뭔데 이건 조금 더 얘기하고 일단 용어 같은 용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을 때 다른 말이에요.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인물의 심리 변화를 말해요. 요렇게 두 개가 같은 말이고 요렇게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를 착각하시고 문제 풀면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다행히 많진 않아요. 여러분 의식의 흐름 기법에 들어가는 소설 혹시 배운 거 있나요? 상현이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의식의 흐름 들어가는 기법 혹시 여러분 되게 잘하는 소설일 텐데 소설가 국어 시리즈라고 배운 적 있잖아요. 그것도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날개 이상의 날개 혹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종로에서 몸파르고 있는 안에 나오는 거. 그 날개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요 모더니즘 계열의 기법에 속하는 거예요.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해가지고 영어 시험 볼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학 용어로 이해하시고 풀면 되겠어요. 하는데 물론 이 소설 여기 의식의 흐름 기법에도 실제 의식의 흐름이 나오긴 나와요. 즉 인물의 심리 변화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때 말 의식 흐름하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다른 용어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모더니즘의 흐름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더니즘은 말 조금 근대주의 이런 거 같지만 그 앞에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나온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것까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소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설의 삼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원 인물사건 배경 소설 묘사 대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소설이라고 하는 게 갈등이 변화 양상에 따라 정의되게 된다고 그랬지? 그런 것들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발단 정의 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거나 인과관계 없애버린다거나 시간과 공간을 막 왔다 갔다 뒤집박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시를 쓰는데 행구분 연구분이 없어. 쉼표 마침표 뜻 이런 게 안 돼. 오감도가 그런 식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정도 마찬가지야. 이상의 가정이라는 시도 보면 띄어쓰기 하나 쫙 붙어있어요. 붙어있고 문장보도 없어요. 어디서 끊어질지도 모르겠어. 중의적으로 해석돼요. 시에서는 그거를 자동기술법이라고 하고요.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예술,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로 생겨난 게 일단 모더니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걸 예상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또 과거로 가버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돼. 시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전개 방법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알고 봅니다. 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174. 왼쪽에 한 네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는 큰 따옴표가 일부 보이죠? 대화를 통한 극적 전개. 근데 A 파트에는 어때요? 자, 요거는 조금 예외구나. 자, A 파트가 이게 아까 자 소설의 문체 3요소 뭐뭐 있다 그랬더라? 자,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문체 3요소 서술 묘사 대화. 이 중에 서술로 가는 게 요약적 서술, 묘사와 대화로 가는 게 극적 전개예요. 사실 큰 따옴표가 없으면
서술 아닌 묘사예요. 근데 대개는 그냥 서술을 보셔도 돼요. 되는데 A파트는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도 있고 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으면 그거는 서술로 보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묘사, 뒤에는 서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쉼표를 시켜가지고 그럼 서술로 보는 거예요. 응? 근데 마침표와의 그냥 마침표 사이에 그냥 행동 묘사가 있다. 그럼 행동 묘사 보시고 판단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170 가볼게요.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자,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는데 동무, 총살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총살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된 거죠.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섭수룩하고 야윈 얼굴에 네이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을 등뒤로 묶인 채 왼발을 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얘가 포로로 잡힌 국군인 거예요.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해 이의가 있어 그 위협을 보아 대자리가 싶다.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고 내가 한 게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개새끼라고 한다면 밥을 주는 대로 꼬리 흔들고 따를 거예요. 그죠? 주워 하고 주워올 거고요. 근데 얘는 사람이잖아요. 밥그릇 준다고 꼬리 흔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거든. 사회주의로 와! 내가 볼 땐 사회주의 아니거든. 내가 볼 땐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거 나는 싫어요. 다음 쪽에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갈 거예요. 라고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신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판단하고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게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인물 뭐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내면적 갈등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조소, 경멸적 조소, 비웃음이에요. 가 입술이 어렸다. 이뚝길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은 내다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인감은 없을 거예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찌렀다. 바야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주저하면 걸음걸음 피해자는 눈길을 왼발로 헤쳐가고 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설정을 할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준 채 조금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 일단 이거 무슨 시점 같아요? 아직 판단 좀 그런 거 좀 더 가야 될까요? 자, 그 가기 전에 잠깐 위에 볼까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지었다. 옆에 있을 때 왼쪽에다가 두 가지 쓸 건데요. 자, 일단 아까 이쪽에 썼던 거. 이쪽에 요약적 서술, 극적 전개 있었죠. 극적 전개 전개 속도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단 문장이 짧게 가면 뭐가 느껴진다? 긴박감, 급박함이 있다. 알겠죠? 거기 옆에. 자, 짧은 문장이 갖게 된 효과 두 가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여기서 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쓸게요. 자, 여기다가 거기 왼쪽에다가 피해자는 그 부분 있죠? 왼쪽에 쓸게요. 짧은 문장. 화살표. 이건 서술보다는 묘사체, 행동 묘사체에 가까워요. 그것을 한 건 아니고, 자, 짧은 문장으로 가고 있어요. 화살표. 점의 속도 느려요, 빨라요? 점의 속도는 느린 거예요. 행동 묘사니까. 근데 느낌이 지금 총살 당하기 직전인 거잖아요. 그걸 문장을 짧게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죽겠는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급박함, 긴박감을 드러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급박함, 긴박함을 드러내. 됐죠? A파트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자, 주인공이 걸어가고 있는 인물, 총살당하기 직전의 인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안 맞지 않아요. 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국군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면서 총살을 택한 거잖아요. 총살 당하게 택한 거야. 나도 국군이에요. 동료예요. 그래서 저기 죽을 애는 나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겠다. 구해줘야겠다. 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살아남아가지고 명분을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 나중에 수위를 도모하자. 명분은 좋지. 근데 비겁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의 신념과 동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려고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그는 사소를 펴놨다. 숨지는 순간 이미 그의 총뼈에 비박에 총알이 쏟아나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쐈다. 긴박감 느껴져요? 짧은 문장을 통해서 긴박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서 주고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에 진동을 따라 머릿속에 영화 한 장면 떠올려보세요. 다섯손도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총을 쏘다가 기절한 거예요. 위기일발. 어떤 총을 맞았을 수도 있죠. 다시 겨눈다. 또 어깨에 급격한 진동이 나간다. 지나간다. 다 잡고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살이 뚝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흩어져 육박하여 오고 있다. 쥐어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름이 귓가에서 흔든다. 몸은 한 곳에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뭐겠어요? 피죠?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기절한 거에 이제 잡힌 거지. 노래. 바른편 팔. 여러분 바른편 이런 말 써요? 저기서 바른손 알아요 몰라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른손이었는데 왼손이잖아요? 왼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른손 바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이 오른손이 감이 오죠? 올바른 손이 올바른 손. 응? 동양에서는 오른손은 좀 깨끗한 일 하는 손. 응?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자, 바른편 오른쪽 손이 오른쪽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난다. 총 맞았나 봐요.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엎스러 더듬었다. 손끝으로는 감쪽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검붉은 피가 한뿍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소리가 듭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검지 뽀얀이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 이렇게 보면은 가건물 같지도 않은데 응? 사자간다. 방 아니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음악 같은 거예요. 음악 같은 거. 나중에 보면 이따분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이거 건물 안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노천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실은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 그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10년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뭐 좌절감, 무슨 뭐 절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자신의 결심을 굳힌 거예요. 죽더라도 내 신념을 지킬 거야 이런 것이지 좌절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얼음장처럼 미쳐도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이 일다. 발작 소리가 난다. 알소리도 시간이 다 나간다. 어째 여기 옆에 또 쓰세요. 옆에다. 자 여기도 짧은 문장이죠? 아까 왼쪽 짧은 문장은 뭐였죠? 긴박감을 드러내는 거였죠. 여기도 짧은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인데 이거는 심리를 드러내죠. 심리, 인물의 심리, 어떤 의식의 단절. 백발백중에서 나와요. 이거는 의식의 단절이라던가 뭐 이런 심리. 기절했다, 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의식의 단절을 펴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 급박함도 맞아요. 이것도 급박함도 맞아요. 문이 뚜덕거리고 거리가 열리고 급기야 어둠 내쪽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시하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영화 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천장의 문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목나온 의식의 차고 탓인가? 잘못 들었나? 근데 확실히 구두발소리가 있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자, 몸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저항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칠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신념을 당당하게 말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어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자, 정신 쉬고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짚으며 기어났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속이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 부분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어디로? 흰 뚝길 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걸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신념, 의지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내줘야 한다. 지금 거기 큰 따옴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1인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이런 거 부분은 1인칭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1인칭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뻥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고 가며 여기는 또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그리고 한 걸음 정확히. 그러니까 나를 끝내줘야 한다 이런 거 큰 따옴표가 있으면 그냥 3인칭 그러면 돼요. 근데 어쨌든 큰 따옴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1인칭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는 눈을 그가 또 나와서 또 3인칭이고요.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 신념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학부 때 어쨌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자, 소설 쓰려면 난 일과적 성향이라 소설을 써도 이렇게 그 글 잘 쓰는 애들은요 그냥 한번 싹 쫙 나와요. 재밌어요. 표현도 기가 막혀. 근데 이과적 스타일을 가진 애들은 글 못 써요. 구성을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 쓸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인칭 소설로 쓴다. 그러면 심리묘사는 좋아요. 쓰기 좋아. 근데 내 외모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방금처럼 내 눈이 빛나고 있고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게 한다거나 다른 인물이 나를 욕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3인칭 전제작가 시점 쓰기가 제일 쉬워요. 모든 상황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쓰다 보면 택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1인칭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갈등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그러면 나는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쓰기보다 미동도 없이 당당히 걸어갔다. 그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단 말이지. 3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은 의지적 신념을 차게 빛나고 있어. 이런 건 3인칭이에요.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뛰어들어졌다. 눈이 한 박스한 흰 뚝길이다. 전쟁의 비정성을 부각하는 배경이에요. 중요해요. 전쟁의 비정성.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거냐.
헌치르틴 벌판 너머로 마주서는 더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또 이 눈이 근데 이게 자 여기 잠깐 볼까요?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메밀꽃 필 무렵에서 그 드튼전 장돌뱅이 허생원이 드튼전 그러니까 천 피력 가게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돛다리장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길을 걸어 다녀요. 그런데 자, 보통 수업할 때 길은 장돌뱅이의 고단한 삶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메밀꽃 필 무렵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길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뭐 밤새도록 밤길을 70리하고 밤길을 걷고 뭐 시내를 걷고 산을 넘어야 하는 이때의 길은 고단한 인생인 거예요. 장돌뱅이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는 그 걷는 길이 그에게는 고향이고 안식처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길이 그럼 그 길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때도 긍정이 되죠. 근데 이거를 맨날 고난 시련 인생길 힘난 인생길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읽고 그냥 문제 풀면 틀리는 거예요. 나왔던 걸 반개 해당되는 걸 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얘기 지금 왜 했냐면 이거 다른 책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항상 앞에 상황을 보셔야지 어떤 소설에 나오는 뭐는 무슨 의미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응? 제가 눈을 나중에 피가 이렇게 번져가고 그 눈 위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전쟁 비정성을 부각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책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이런 데 보면 그 흰 눈길을 보고 가슴이 탁 트인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흰 눈이 비정한 이런 거 되겠어요? 비정성을 부각한다 이런 거 되겠어요? 이건 안 맞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를 밑줄 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푸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이 추구하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세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낸다고 하면 분명히 토를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수능은 그냥 딱 맞는 것만 내는 거예요. 누구나 이의제기 없을 수 있는 거. 만약 이의제기 있을 것 같다? 그럼 포기 미리 줄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조심할 거 고정적으로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에 수식어라든가 주어진 선택 이런 거 보고 부정이 긍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지금 흰 눈이다. 이걸 꼭 부정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어요. 자, 다음 갈게요.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이건 없을 거예요. 걸음마다 흰 눈이 발자국이 따른다. 자, 걸음마다 흰 눈이 발자국이 따른다. 이거는 1인칭으로 쓰기는 그런데 뒤에 오는 모습 어떻게 볼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부분도 좀 바뀌어요. 여기는. 자, 여기는 또 3인칭처럼 보이고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 던지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있는 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신념, 의지예요. 끝나는 1초, 이것까지 나를, 자기를, 정체성, 신념, 의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의지를 펴기도 하고요.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 한참 또 다시 3인칭이네요.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해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쉼표 뭐 허튼 것도 아니고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결코는 부사오고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다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물의 신뢰, 신념, 굳은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 볼 수 있겠네요.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험찔진 벌판나무로 마주선함으로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자국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 이게 두 가지도 강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신념이 중요하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총을 쏜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이어질 거예요. 되게 비장한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게 일상인 거야. 나는 지금 글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저씨인가? 아저씨라는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요즘 우리 드라마도 좀 뭐랄까 수위가 세져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우리 옛날 영화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무슨 19금의 장면 관련된 장면이라든가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장면을 바꿔요. 산으로 바꾸다가 꽃으로 바꾼다거나 폭포로 막 나오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장면 갑자기 바뀌어. 그래서 그런 너무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애기들 눈에 띄지 않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많이 잔인해졌죠? 피튀기 이런 거 나오지 않나? 나오잖아요. 뭐 입맞춤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죠? 옛날엔 여자들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무조건 잘렸어요. 심장이 요즘 그건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다. TV 여자 담배 피우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에서는 본 적 없죠. 술 마시는 것도 아마 금지일걸요? 술까지는 마신 것 같다. 선전에도 여배우가 나와서 맥주 이렇게 마시게 되잖아. 얘네 다 걸렸어요, 그거. 심의 통과가 안 돼. 딱 여기까지는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입에 대고 마신다 그러면 안 돼. 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뭐 더 하냐? 근데 이제, 그 잔인하고 막 이런 것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잘 못 보겠어. 이렇게 틀어버려요. 좀 그래. 아니면 주인공이 막 간사한 뼈를 해갖고 속이고 막 당하고 그러면 짜증나 죽겠어. 틀어버려. 근데 자, 어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잔인한 장면이 어디야? B반의 마지막 두 줄.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강아지 가끔 유튜브나 TV 보면 강아지 옥상에 창으로 던졌다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죽고 그러진 않아요. 알죠? 고양이 뼈 조각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떨어지긴 해요. 그 건물에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응? 자,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이런 작은 또는 뭐랄까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불쌍해서 그런데 사람을 그걸 총으로 쏘고 불고 담배 피면서 아이 새끼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되게 평범한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잔인한 모습이 일상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건 그만큼 전쟁이 비정하다는 거예요. 그 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좀 더 써볼게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에게는 신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총을 쏜 상대방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들 탈퇴지 추측형이죠? 추측형이니까 1인칭으로 봐도 돼요. 눈을 떨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재할 거다.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쟁의 비정성을 부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의 비정성.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의 비정성이에요.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이해되시죠? 끊고 거기가 1인칭이었던 거예요.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여기부터는 내가 쓰기 어렵잖아요. 내 눈은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 내가 썼는데 좋은데 그 다음에 내 옆에 흰 눈이 있는지 피가 물 들어가고 있는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3인칭으로 써야죠. 그죠?
의식이 정점에서부터 다시 또 3인칭으로 끝났어요. 시점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일정한 어떤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기법? 의식이 흐르는 기법. 이 기법이란 말 대신 요 작은 단계가 용어를 뜻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거. 따옴표 하나, 쉼표 하나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어? 뒤에 10강 잠깐 볼까요? 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는데 백발백중 여러분이 학원을 하셨죠? 그럼 요거 현대부사 여러분 저 백발백중 있어요? 어? 나중에 문제 꼭 풀어보시고 병행하세요. 병행. 자, 제목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자, 이제 머리 지나나요? 자, 그래도 시험 끝난 지 시험 언제 끝난 거지? 금요일. 아유. 다 그게 나중에 보탬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지금 안 읽었죠? 아직 안 풀었죠? 자, 이게 박완서 소설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근데 어쨌든 박완서 밖에 나가서 욕하면 욕도 먹어요. 근데 자, 박완서 소설에 보면 과거의 교과서에는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 실렸었고요. 한 얼마나 됐을까? 그 남자의 집이라는 소설도 후속편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배운 소설의 대표는 엄마의 말 뜻 1, 2, 3 하나쯤 배웠을 수 있는데 안 배웠을까요? 여유 작가의 소설 작품들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짜증도 나고 그래. 자,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나오는 그 인물도 좀 되게 짜증나던데 아마 박완서 씨 소설은 약간 좀 자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 여기 이런 애들도 옆에 누가 있나? 뭐 그건 아니겠죠. 허구니까. 뭐 비슷한 내용 듣고 썼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일사후퇴 이럴 때 겨울 후퇴할 때예요. 이것 때 이거예요. 그때인데 자,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애를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주거부터 그 여동생이 이 새끼가 그 먹성이 대단했나 봐요. 이름이 수인이에요. 그 별명이 오목이에요. 오목이라는데 차부대 지금 전쟁통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게 자꾸 뺏어먹고 가는데 짜증나는 거야. 그 후퇴 중에 은표주박 그러니까 그 장식물 같은 거예요. 그걸 나한테 싹 줬어요. 의도적으로 줬다. 이런 애가 있나 진짜. 애기니까. 아무리 애기라도 그렇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 먹을 거 뺏기는 거 짜증나가지고 은표주박을 나한테 주어줘요. 반짝반짝 하잖아. 그거 보다가 떨어졌어요. 피난길이에요. 손 닦고 가다가도 떨어지는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응? 오빠가 수철이에요. 응?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얘는 떨어졌어요. 죽었는데 사는지 몰라요. 응? 둘이만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얘도 결혼해서 아버지 부모님에서 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고요. 오빠로서 여동생 잘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개인 몇 명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 파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꽤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만 하고 끝낼 거예요. 계속해서 동생을 찾으려고 해요.
어디 고원에 뭐 비슷한 애가 있다 하더라고 뭐 가보기도 하고, 어? 사실 다 이선이에요. 어? 찾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난 연예인도 많아요. 야, 그치? 걔 같은 년 아니? 여동생한테 표정 딱 주고 친구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여동생을. 응? 그러다가 얘가 별명이 오목이라고 했잖아요. 신문 광고에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찾고 있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거를 수철이가 봤어요. 놀랐어요. 응?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보아원도 다니고 막 찾으러 다니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랴부랴 막 가야 되겠죠? 안 가요. 마음을 좀 진전시키고 가자. 뭐 이래요. 거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신문을 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옆에 친척들이나 형제 여기 얘들도 뭐 신문에 뭐가 났다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다른 사람 못 봤나? 그래서 일단 얘가 못 보게 신문을 감춰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쌩까야 모르는 척. 그리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 얘가 있는 고목 그 보아원, 얘가 있는 보아원에 도움도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러나 오빠라는 거 밝히잖아요. 응? 자, 얘는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 치자. 어렸을 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치자. 나중에 얘를 만나게 됐는데 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남친이 수지를 찾던 그 남친이 질서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개 같은 년이죠? 잘 살고 있다 지금? 응? 이것도 원래 주제예요. 그 허위성, 이게 주제의식, 허위성 비판 이게 주제예요. 응? 나쁜 년이지. 응? 아니 지는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여동생 찾고도 얘도 지가 언니라는 거 안 밝혀요. 응?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누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게 남친이야. 그래서 이걸 이간식으로 또 찌잖아요. 다른 남친도 사귀게 됐어요. 응?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 결혼했으니까 애기도 낳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어쨌든 오빠 이용해가지고 여기 취직자도 알아봐주기도 하고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자기 합리화 같은 걸 했겠죠?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이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게 돼. 밝혀야 될까?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의논하러 가기도 해요. 갔더니 파티를 하고 있는데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뭐 돈 자랑, 옷 자랑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신문을 들고 나와요. 나라도 이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드려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오모이가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을 부탁을 해요. 근데 얘도 모르는 척 했는데 얘 자식들을 3명을 데려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이러다가 손을 잡고 힘이 빠져가고 있는 애한테 막 얘기를 해요. 수인아 내가 그때 한번 일부러 그랬었던 거야. 미안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수인이 이미 죽은 거다. 죽은 상태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털어놓은 거야 안 털어놓은 거야 이거? 안 털어놓은 거 아니냐? 이미 죽었는데? 물론 죽은 걸 모르는 걸로 이렇게 하긴 해요. 하는데 어쨌든 끝에 가서 털어놓고 뭔가 좀 죄책감이 약간 벗어났죠. 그러는데 그 애들 셋만큼은 내가 돌봐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해가 2가지예요. 그래서 겨울의 이미지인데 원래 우리가 그 해라고 하면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보통 과거죠?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백발백중에는 이거를 과거일 때, 그 해가 과거일 때의 겨울, 현재일 때의 겨울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일사후퇴 때 헤어지던 상황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거는 이제 현재 죽어갈 때 내가 반성하면서 털어놨던 그 상황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과거를 볼 때에는 내가 나쁜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애기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애기도 이기적인 애가 있고 되게 착한 애가 있고 그리고 거의 평생 간다.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응? 물론 이제 중간에 바뀌기도 하겠지. 설마 안 바뀌겠어, 그지?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양손에 두 손에 먹고 쥐고 막 안 뺏기려고 하는 애들은요 10대 때도 똑같아요. 한 40대쯤 됐을 때 바뀔지 모르겠는데 10대, 20대 때까지 똑같아. 뺏으려고 하고. 반면에 이렇게 하나씩 주는 애가 있어. 여기 있다가 막 주는 애가 있다고. 얘들 되게 착해 10대, 10대 때. 우리 큰 누나 애들은 이렇게 주는 쪽이. 작은 누나 애들은 두 개를 갖고 하나를 더 뺏고 이지랄 하는 애들이. 똑같아요. 30까지는 더 똑같더라고. 응? 근데 아그 지쳐버렸네. 수직 인연. 아무리 애기라도 여동생을 속여가지고 떨구는 거 아니야? 응? 개 같은 년이지. 응? 윤리관이 무너진 그런 상황을 딛고는 거야. 응? 전쟁 때니까 비정하잖아요. 사실 내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며칠을 굶는 거예요. 애기가 며칠을 굶었어. 근데 동생이라서 뺏어가 그럼 짜증이 났을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그런 윤리관 전쟁으로 인해서 윤리관이 무너진 당시를 시간 지났나요? 또 지나버려. 미안해. 요건 정리 끝내줄게. 당시 상황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이게 무슨 법이 되겠어요? 반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진짜로 여동생 죽어갈 때로 반성하고 반성해서 그 무너진 가족 공동체 백발백중의 회복이라고 나오는데요. 회복 아니에요. 회복 가능성이라고 해야지. 응? 내가 걔를 돌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라서 가능성이지. 주제는 책에 이거 놔둘까요? 전쟁의 비극적 면모, 이산가족 뭐 이런 것들을 쓴 것 같긴 하지만 그 70년대, 80년대의 이기적 소시민 중산층 소시민의 허위성 뭔지 알죠? 겉으로는 착한 척해요. 막 동생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응? 그렇게 지극정성의 오빠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찾으니까 어때요? 나 이것도 개새끼야. 와이프가 너무나 이뻐 죽겠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되게 왔을까? 응? 근데 내 여동생을 같이 태워야 되니까 되게 미안해. 근데 여동생이 또 하나 들어와야 돼. 이건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자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다. 와이프가 너무 이뻐가지고 와이프가 내 여동생을 돌보는 게 미안한 거야. 근데 거기에 고아원에는 또 여동생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럼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척 하겠대. 개새끼 아니에요? 그죠? 허위성이에요. 그래서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